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대비 20.1원 내린 1,364.8원에 마감했습니다. 원화 강세의 영향으로 4거래일 연속 대형주 중심 상승세가 이어지며 코스피는 1%대 상승폭과 함께 2,420선에서 코스닥은 714.60포인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방한 일정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사우디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와 관련됐다는 종목들의 주가가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국 에너지 장관이 화상 면담에서 수소 등 청정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에 동아화성 등 수소차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일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 비율을 2021년 기준 87대 13에서 2030년까지 60대 40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CS베어링, 삼강 M&T 등 풍력 관련주로 거론되는 종목들의 주가가 껑충 뛰어오르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유레카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종목 발견의 여정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희관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희관 파트너님, 승부사 김희관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피 종가 기준 2달 만에 2,400선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자, 물론 오늘 장 마감 후에 북한의 도발도 계속해서 이어졌고 또 미국은 중간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와중에 우리 시장은 그래도 견조한 흐름 보이면서 잘 가고 있어요. 네. 일단 시장이 상당히 예상을 했던 방향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청자들을 처음 뵀을 때가 지수가 2200포인트 선이었었는데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위험보다는 기회 요인이 훨씬 많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덧 200포인트 정도 이상이 올라왔습니다. 코스피 지수상으로는 지난 9월 말에 바닥을 찍고 나서 현재까지 13%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현재 시점은 단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코스피 지수상으로 볼 때 기술적인 측면에서 120일 이동평균선 오늘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지난해 9월 달 이후로 처음 이렇게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지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들, 빅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었죠. 아시다시피 현재 개표가 진행 중에 있는 미국의 중간선거, 그리고 또 10일 예정이 되어 있는 미국의 CPI,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중간선거 부분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미국의 중간선거에서는 시장 예상으로는 이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레드 웨이브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진행 결과를 보면 공화당이 절반의 성공을 거둔 정도에 그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이 공화당 측에서는 하원을 장악하는 다수당의 입장으로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상원에서는 현재 민주당과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어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직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미국의 중간선거가 시장에 관심을 모았던 것은 아시다시피 1960년대 이후에 중간선거를 치른 뒤에 1년 후의 주가를 보면 평균적으로 100% 상승을 모두 기록을 했다라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서 이번에도 중간선거 이후에 주가 흐름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리 이제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없다라면은 중간선거에 대한 결과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정도로 일단 일단락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 정도가 공화당이 상원까지도 장악을 하느냐, 결국에는 이제 레드 웨이브가 현실화되느냐라는 차이인데 이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에 현재 바이든의 주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IRA에 대한
부분과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하지만은 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을 한다 하더라도 IRA를 궁극적으로 개선을 시키기는 법을 개정을 시키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을 통과해야 되고 또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어야 되는데 이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한데 현재의 의석 구조로서는 이런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IRA가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따라서 이 선거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현재 시점 궁극적으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 1년 뒤에 주가는 평균적으로 한 16%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나오고도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충분한 그런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현재보다도 내년 이맘때쯤 주가를 보면 현 주가 지수보다 훨씬 더 위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선거는 마감이 됐으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10일 날 발표가 될 10월 CPI가 되겠는데요. 이 10월 CPI 그동안에 8% 초반에 머물렀던 것이 최근에 좀 하향 조정이 돼서 7.9% 정도로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10월 CPI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그 8%대에 머물렀던 지난 3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 CPI가 8% 이상 유지가 된 게 7개월 정도가 됐었는데 처음으로 7%로 내려올 수 있느냐라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7%대 후반 시장 컨센서스로 7.9% 정도의 CPI가 발표가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보다 좀 더 뚜렷하게 진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시장이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하고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8%대의 CPI가 발표가 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실망감 그리고 또 긴축이 계속이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변동성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는 있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0월 달 CPI가 8%대로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뭐 아주 크게 컨센을 상회하지만 않는다면 8% 정도로 발표가 된다 할지라도 만약에 12월 FOMC에서 75bp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는 가정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 12월 달 아래 금리 인상의 긴축의 정점에 도달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긴축에 대한 시장의 압력은 가면 갈수록 퇴색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CPI 발표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시장에 유리한 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된다라면은 수급 측면에서 일단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수급 측면에서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계속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에 코스닥, 코스피 앞에서 4,200억 정도 아주 큰 폭으로 매수를 보였었는데요. 이런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에 하반기 들어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죠. 상반기까지만 해도 16조 정도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빈집을 채우는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7월 달부터 매수로 전환이 돼서 8월 달에도 매수가 이어졌고 9월 달에 일시적으로 한 2조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만은 10월 달에 다시 3조 3천억 정도 매수를 했죠. 11월 들어서 현재까지 10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벌써 2조 4천억 정도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들어서 외국인들이 9조 정도를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9조 이상을 매수를 하면서 확실한 주도 세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주도 세력이 없는 상황이죠. 주도주도 없고 주도 세력도 없는 것인데 현재 시장은 나쁘게 볼 수만은 없는 것이 주도 세력이라는 것이 외국인들이 확실히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 그리고 또 기관 투자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뒤를 이어서 최근 들어서는 11월 들어서는 매수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급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반면에 개인 투자가들
줄기차게 상반기까지 매수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매수 강도가 약화되더니 11월 들어서는 확연하게 매도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들이 매도로 돌아서고 있는 것은 내년도 시장에 대한 불안감, 내년도 뭐 경기가 어떻다더라, 또 나쁠 것이다. 이런 전망들 속에서 내년도 시황간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됨에 따라서 오히려 이런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에 지쳐가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개인의 매도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소화를 해주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주도 세력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시장이 예상을 했던 것처럼 베어마켓 랠리 또는 뭐 데드캣 바운스에 그치지 않고 바닥을 다지면서 본격적인 상승세로 전환을 위한 초기 단계일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습니다. 이 장기 이동평균선인 120일 이동평균선은 흔히 경지선이라고 말들을 하죠. 이 경지선을 돌파하고 있다는 점은 쉽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약세 장세 속에서는 보게 되면 그동안 하락 과정에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저항 라인들을 극복을 하지는 못해왔습니다. 하락 추세선의 저항을 극복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121선을 돌파하면서 살짝 하락 추세선의 상단 현재 돌파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로 바라는 부분이 있다라면 121선 돌파에 머무르지 않고 한 번 더 추가적인 슈팅이 나와서 200에선에 근접을 해준다면 이후로는 시장이 완전한 추세적인 전환을 이끌어내는 확인 과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현재 거래량이 좀 부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거래량이 뭐 오늘도 상당히 뭐 회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2,500선 정도 가면서 거래량이 10억주 이상, 일평균 거래량이 10억주 이상씩 뒷받침이 된다면 손바뀜 현상 속에서 일단 순조롭게 한 번 더 레벨업들이 시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현재 시점은 단기간에 올라온 만큼 종합주가지수가 한 달 보름 정도 동안에 13% 정도가 올랐죠. 이에 따라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일부 단기 지표들이 과열을 보여주고 있고 일시적인 조정 흐름을 나타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을 했던 대로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세력이 있다는 점, 또 주도주군도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현재 시장은 경기에 대한 우려보다는 선행을 해서 바닥을 짚고 상승 기조로 본격적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과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시장은 일단 불안감 속에서도 강세장이 탄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눌림목을 만약에 준다면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10월 CPI가 시장의 컨트롤을 초과를 한다든지 해서 일시적인 단기 변동성이 나타나든지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경우는 오히려 좋은 종목들을 시장의 주도주를 저가의 매수라는 찬스로 활용을 해주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수가 2200포인트 선일 때 위험보다 기회의 요인이 훨씬 더 많은 우리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김희관 파트너님이셨는데요. 자,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렇게 시장이 연일 빨간불 켜주고 있고 또 코스피는 121선 돌파하면서 긍정적인 모습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중간선거 지금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우세하다라고 하는데 현재 언론들에서 나오는 내용 보면 예상했던 만큼의 레드웨이브는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앞서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어떤 이런 대결 구도들이 이제 지금 개표 결과로 차근차근 나오게 될 것인 만큼 당장 지켜볼 다음 일정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전과 같은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김희관 파트너님께서 함께 나눠주셨으니까요. 앞으로 투자하실 때 또 전략 짜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또 주도주들 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어떤 주도주로서 좀 움직이고 있었던 섹터는 2차 전지주란 말이죠. 자, 오늘은 조금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2차 전지주에 대해서 김희관 파트너님께서 갖고 계신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이 주도 세력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도 세력이 공략하는 쪽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이 주도주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지수에 대해서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반기 들에서 가장 핫했던 섹터를 보면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뭐 10,000원대 있던 주가가 50,000원까지 치솟으면서 단기간에 400% 정도 4배 이상 상승을 기록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이 네옴시티 관련주를 가지고 주도주라고 칭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계적인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 그 관련 섹터 종목들 내에서 일단 흐름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 주도주라는 것은 전체적인 시장을 아우를 만한 그런 흐름이 돼야 되겠는데,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죠.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기도 하고, 이런 대형주들의 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주도 세력군의 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결국에 코스피의 상승을 이끌어냈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둔한 모습을 보여줘 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2차 전지는 사실상 이 배터리 3사를 제외하고서도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많이 나눠지죠. 세부 섹터를 보면 뭐 음극재와 관련된 부분이 있겠고, 또 양극재가 있겠고, 분리막이 있겠고, 전해질 섹터도 있겠고, 또 이외로도 원자재, 니켈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재료에 대해서 들어가는 그 관련 종목군들도 있겠습니다. 한데 일단 그 현재 시장에 집중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이런 파급 효과가 큰 2차 전지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는 어쨌든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보게 된다면은, 주변에 이제 사실상 보시면은 그 예전에 비해서 몇 년 전에 비해서는 전기차들 많이들 이제 보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직접 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절대 다수의 경우가 이 대부분 내연기관 자동차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연기관 자동차 비중들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생산들도 이제 2025년부터 국가별로 좀 진행이 되면서 이 전기차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이 전기차의 그 2025년도 생산 예상량이 1,900만 대에서 2,000만 대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빠르게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전기차 전방 산업이죠. 2차 전지의 전방 산업인데, 이 전기차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따라서 2차 전지도 역시 덩달아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 부분의 경우에는 전방 산업의 성장에 따라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이 2차 전지 부분의 그 시장 규모가 2020년도 460억 달러에서 2030년도에는 3,500억 달러로 무려 한 8배 정도가 급증을 할 것이라는 시장 조사기관의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시장 파이가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이 있겠죠. 사실 이 배터리 산업이 그 성장하는 데는 이의가 없겠습니다만은 중간중간에 이제 걸려있는 그 장애물들이 있겠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완성차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가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이제 배터리 업체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해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완성차 업체들이 직접 배터리를 제조하기보다는, 물론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직접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은 이 현재 기존의 배터리 업체들과 조인트 벤처 업체를 설립을 해서 이 배터리를 생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전기차 한 100만 대 정도 분량의 배터리를 생산하는 그런 그 공장을 건립을 한다면 10조 원 정도 규모가 최소한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기존의 그 배터리 업체들도 수율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신생 업체가 수율을 맞추기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에서는 보다 좀 더 쉬운 방안으로 기존의 유수의 배터리 업체들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기존의 배터리 업체들 중에서는 모간의 가시를 제거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홀가분해진 입장이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상당히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 이 배터리 업체들은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 구분해 보면 중국 업체, 크게는 중국 업체,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나라 업체,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일본 기업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유럽 기업들을 이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본 업체들의 경우는 해외 진출에는 아직까지는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독일 업체, 유럽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뭐 신생 업체들이 주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과는 경쟁이 조금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경쟁이 가장 심하게 됐던 것들이 중국 업체죠. 중국 기업들은 그 중국 시장의 전기차 시장의 발전과 함께 그 규모를 크게 왔는데, 사실상 이 중국 업체들이 이번에 그 미국의 계속된 규제, IRA를 비롯해서 규제로 인해서 잠시 주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제환 시장에서 규모를 더욱더 크게 확대를 시킬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점에서 오히려 좋은 찬스로 여겨지기도 있습니다. 일단 그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런 그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을 벌릴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또 긍정적으로 우리 업체들에게는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시장 파이가 커지면서
결국에는 신생 업체들, 참여하는 업체들도 계속 늘어나게 될 텐데요. 현재 그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배터리 업체들 한 120여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보면 앞으로 상위 10개사가 전체 배터리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것이라는 리포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단 뭐 중국을 제외한 우리 그 국내 3사, 즉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그리고 또 다음으로 삼성 SDI, SK온 이런 국내 3사가 중국 시장을 제외한 비중을 차지한다면 한 55%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내 배터리 3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앞에서 언급을 했던 대로 승자가 시장의 전체 구조를 가져가는 그런 승자 독식의 구조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우리 배터리 업체들은 또 한번 도약을 해 나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되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서 우리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일단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수급 전에 그 IRA에 대한 문제도 있겠죠. 이 IRA에 대한 점검을 해보면은 이제 그 EU 측에서 이 WTO에 위반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었고 현재 미국 내에서도 민주당 의원의 발의로 인해서 상하원 측에서 일단 3년간 유예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개정안에 대한 발의가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개정이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개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현재 우리 업체들, 배터리 업체들 중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찬스를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수급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또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이 있겠죠.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지난 7월 달에 그 35만 원대에서 저점을 찍고 현재 사상 최고치를 갱신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60만 원대. 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해가는 과정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매수 주체 세력들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줄기차게 계속해서 날마다 오늘도 무려 8만 주 정도로 순매수를 했습니다만 매일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바탕 결국에는 반도체도 역시 매수를 하고 있고 2차 전지의 주력 종목들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결국에 크게 본다라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섹터에 대한 것들을 결국 우리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이 대안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계속이 되고 있고 또한 삼성 SDI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I의 경우에도 역시나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줄기차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측의 이런 배터리 사에 배터리 투탑에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단기간의 상승폭이 좀 컸다라는 점은 부담 요인이 되겠죠. 사실 이 그 주도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도주라는 것은 반년이나 뭐 몇 개월, 1분기, 2분기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2, 3년 동안 시장을 주도하는 상승을 주도하는 그런 종목을 보고 주도주군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배터리 업체들 이번 상승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 파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단기간의 상승폭이 상당히 컸었죠. 35만 원대에서 60만 원까지 한 70% 정도가 올라왔으니까 어느 정도 좀 조정은 받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배터리주들의 상승세가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을 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 중국과의 경쟁에서 보다 좀 더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다는 점, 또 일단 시장 규모가 전체적으로 커지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수익들도 커질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상승 파동은 계속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예를 들자면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종목들이 신고가를 갱신하거나 저항선을 돌파하면 잠시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양봉이 크게 나타났으면 좋았겠는데 그러지는 못한 것들이 시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장대 양봉이 솟아나기는 어지간한 재료로는 쉽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눌림목 조정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전체적인 시장과 맞물리면서 조정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조정폭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저항선 자리였던 50만 원대 초반에서 55만 원대 사이 라인에서는 강력한 지선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추격 매수까지는 현재 좀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조정을 좀 받아준다면 50만 원대에서 55만 원대 사이에서는 부담 없이 매수에 나서는 전략도 필요해 보이지 않겠는가로 판단됩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GM에 일단 그 배터리를 전격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GM이 2025년도에 그 북미 시장의 전기차 판매량을 100만 대로 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IRA나 또 미국의 원자재법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삼성 SDI는 LG에너지솔루션에 비해서 조금 상승률이 적었죠. 이 LG에너지솔루션이 1위 업체고 같은 섹터 내에서도 삼성 SDI가 두 번째 주자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삼성 SDI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소간의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65만 원대에서 70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는 상당히 지지선이 확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에 눌림목을 준다라면 LG에너지솔루션 또 삼성 SDI 이런 대형 주군에 대한 저가 매수 찬스들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앞에서도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배터리 3사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배터리 3사에도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업체들 많습니다. 이들 종목들 흐름들을 살펴보면 시장의 주도주와 편성을 해서 이들 그 전방 산업이 발전을 하면 후발 주자들도 계속해서 수혜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후발 주자들 중에서 모습들이 맞춰지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공략을 한다라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복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오르는 종목과 그러지 못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주도들을 자꾸 공략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낙폭이 컸던 상태에서 반등을 시도하면 낙폭 과대주들이 1순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 낙폭 과대주는 단기 순환에 그치고 세 다리 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이런 주도주군들은 꾸준하게 일단 대형주기 때문에 하루에 10%씩 오르는 경우는 드물지만 꾸준하게 저점을 계속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높여가는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됩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주도주 섹터에서 일단 종목들을 선정을 하고 공략을 하는 것들이 그동안의 손실을 또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주도주에 있어서 어떻게 승부사로서 전략을 짜갈 수 있는지 그 부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김희관 파트너님과 함께 요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시장 이야기 깊게 들여다봤는데요. 자, 김희관 파트너님과 함께 남은 이번 주 장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김희관 파트너님과 함께 승부사의 기질을 함께 경험해 볼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본격적으로 종목 발견의 여정 떠나보기 전에 김희관 파트너님께서 지난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유레카 종목들 성적도 체크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리아 서키트, 물론 엉덩이가 무거워야 승리하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포함해서 최근 3거래일 동안 8% 넘게 상승폭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태광 같은 경우는 방송 공개 바로 다음 날 7.38%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코리아 서키트와 태광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네, 일단 코리아 서키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엉덩이가 무거울수록 또 돈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이 종목이 현재 시장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것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길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시장의 주도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2차 전지 그리고 그 뒤를 이어가는 섹터가 반도체가 되겠죠. 외국인들이 주도 세력이고 이 주도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섹터가 바로 주도주인 겁니다. 따라서 시장의 공략들은 사실상 주도주군을 중심으로 해서 공략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의 흐름에는 맞지는 않지만 길게 보면
이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를 받으면서 충분한 수익률을 올려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당시에 추천을 드렸을 때가 바닥권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 서서히 바닥 다지를 거치면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뭐 아시다시피 PCB 산업 자체의 경우에 일단 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결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 PCB분의 저성장을 플립칩, 볼그레이드 어레이 등으로 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종목의 그 자본금이 한 120억 정도가 되는데 연간 영업이익이 상반기 기준을 통해서 연간 영업이익을 추정을 해본다면은 적게는 1,200억에서 많게는 1,40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현재 주가수는 저평가되었다는 점,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별 상태도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시도될 때마다 재반 이동평균선들이 저항선으로 작용이 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하지만 6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 부담은 만만치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일단 1차적인 목표치는 121선이 포진하고 있는 18,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앞으로 상승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거래량이 좀 더 회복이 되면서 시장의 온기가 주도적으로 해서 조금 이제 주변적으로 확산이 되고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 형성이 되는 종목들로 형성이 된다라면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2만 원대를 넘어서서 2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을 해도 부담이 없는 종목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광 같은 경우도 이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네. 이 태광의 경우에는 역시 조금 상승을 하다가 주춤거리고 있는데 태광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일단 그 실적 모멘텀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역시 전방산업, 즉 LNG선이라든가 LNG 터미널 등의 이 전방산업이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되면서 동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현재 차트를 보면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했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하락 추세에서는 이미 단기 하락 추세에서는 이탈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벗어난 상태에 있죠. 따라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들이 보다 좀 더 증가를 해줘야 되겠는데 거래량이 조금 좀 더딘 상황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최소 거래량이 한 50만 주에서 100만 주 정도, 50만 주에서 한 70만 주 정도만 수반이 되면은 정고점인 2만 원대는 가볍게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시세를 내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20일 이동평균선만 하회하지 않는다면 이런 종목들도 편안하게 가지고 가면서 승부를 더 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유레카 종목 코리아 서키트와 태광 대응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김희관 파트너님과 함께 유레카 종목 발견의 여정 함께하고 계신데요. 샵 0082번으로 김희관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김희관 파트너님과 장중에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발견 여정을 위한 유레카 키워드 공개를 해볼 텐데요.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키워드입니다. 바람, 바람, 바람. 정말 좀 서정적인 느낌의 유레카 키워드가 된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풍력 관련해서 앞서서 헤드라인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오늘 풍력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유레카 키워드 이렇게 바람, 바람, 바람으로 짚어봤습니다. 자,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 비율 2030년까지 60대 40으로 좀 계속해서 해나가겠다, 조정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밝혔는데 핵심은 풍력을 늘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 풍력 쪽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는 견해로는 친환경 쪽, 특히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가끔 영화에도 나옵니다만 기후 온난화에 따른 재앙이죠. 네. 재앙에 따라서 인류의 종말 뭐 이런 그런 것들을 그린 영화도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지구 종말 시기라는 것들도 있죠. 사실상 보면 지구 종말까지 뭐 얼마가 남았느니 이런 것들이 있을 정도로 이 기후 온난화가 미치는 재앙.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온이 지구의 온도가 0.5도 또 1도씩 변할 때마다 그에 미치는 파급 효과들에 대한 분석들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사실 뭐 전체적인 측면에서 길게 본다라면 우리 세대 다음을 본다라면은 반드시 이런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비중이 높아져야만 하지 않겠는가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지구 온난화에 따른 각국의 재앙들
많이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결국에는 현재는 규제 상태, 규제가 돼 있는 건 아니고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서 지켜나가는 것이지만 어떤 국제적인 규제도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단 그 친환경 에너지 부분들은 결국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길게 본다라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 섹터가 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일단 이 친환경 에너지, 특히 이 풍력이라든가 뭐 태양광 쪽에 대한 것들은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 공화당의 그 상원 장악까지 이루어진다라면 IRA에 대한 그 개정이 좀 더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 때문에 계속해서 그동안 그 소외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줘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급등을 했었는데 선거 결과를 좀 미리 예측을 하기로 했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 선거 결과 아직까지는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을 하지는 못하고 박빙을 하고 있는데 박빙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민주당이 상원을 지키는 50대 50 정도로 뭐 공평하게 나눠 가진다라면 결국에는 그 IRA에 대한 걱정, 크게 개정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부분도 꾸준하게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에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유럽 쪽에서 이제 화석연료 사용량들이 좀 늘어나고 일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좀 더 길게 본다라면 결국에는 유럽 측에서도 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그런 그 집중적인 그런 사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반영이 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길게 보면 긍정적인 요인들이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세액 공제는 그 공화당의 그 부시 대통령부터 지속이 됐었는데 결국에 그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공화당 측에서는 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었죠. 사실상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공화당 측의 반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공화당 의원들의 지역구가 일부 이제 그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지역구들이 있는 의원들 쪽에서는 좀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그 누적 풍력 발전량을 보게 되면 2020년도에 770기가와트였던 것이 2025년도에는 1247기가와트 정도로 아주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도 예상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해상 풍력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죠. 해상 풍력은 한 3배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해상 풍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본다면 그동안에 이제 그 중국 시장의 풍력 비중이 상당히 컸습니다. 지난해도 중국 시장에서는 그 14기가와트 정도가 일단 설정이 되면서 세계에서 그냥 압도적으로 중국 시장 쪽으로 풍력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제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라도 유럽을 비롯해서 다수의 국가들에서 이런 풍력 시장이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건설 중에 있는 그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 건설부터 계획 단계에 있는 그런 그 규모를 보게 되면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까지가 한 60기가와트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그 IRA라든가 또는 미국의 EU 파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단 그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그 정책적인 부분들까지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내년도에는 올해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풍력에 대한 설치량 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면 관련 업체들의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뭐 신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를 조정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30년에 일단 30%의 목표였던 것을 21.6%로 낮추기는 했었죠. 하지만 정부의 방침이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낮추기는 했습니다만은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풍력 쪽으로의 비중을 또 크게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87대 13 그러니까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이 87대 13이었던 것을 전체적인 비중은 낮추기는 했지만은 이런 가운데서
풍력 비중을 조금 높여서 태양광을 60, 풍력을 40 정도로 이렇게 풍력 비중을 높여나간다는 점은 역시 이 풍력 업체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독일에서도 사실 지난주였던가요? 10기가와트 정도 목표치를 상향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그 목표치를 계속해서 글로벌 특히 유럽 지역 국가들을 해서 이 풍력 건설의 목표치를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라든가 뭐 덴마크라든가 뭐 여러 국가들 중에서 이런 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 2025년부터는 유럽 지역의 풍력 발전이 아주 뭐 본격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기자재 발전이 이보다 조금 앞서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 기업들의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도 형성이 될 것이고 해상 풍력에 대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그 관련주들 한 번쯤 레이팅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해상풍력 발전주, 특히 전체적인 풍력 발전주들의 비중을 어느 정도 포트에 형성을 해 나간다라면 나름대로 수익들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풍력 관련주들 그중에서도 뭐 해상 풍력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이 부분을 상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자, 특히나 오늘 CS 베어링이 13.48% 급등하면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 추가로 눈여겨보면 좋을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자, 어떤 종목들 함께 봐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대표적인 종목들을 한번 몇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보통 보면 이제 풍력하면 CS 윈드 또 CS 베어링 뭐 CS 베어링은 CS 윈드 관계사이고 또 하부 구조물에서 자켓을 생산하는 뭐 삼강 MNT 정도 이런 정도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 우선적으로 그 CS 베어링의 CS 윈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S 윈드의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의 조정 흐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그 양봉들이 좀 비교적 강하게 나타내주는 모습을 나타났는데요. 추세를 하향 이탈하지는 않았었죠. 사실상 추세를 하향 이탈하지는 않았었는데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버텨내주는 상황에서 오늘 양봉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어제 풍력 발전 종목을 추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종목들을 검색을 하다가 일단 선정을 해서 왔었는데 오늘 뭐 아쉽게도 오늘 뭐 한 발 빨리 먼저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CS 윈드의 경우에는 세계 풍력 타워 시장에서 점유율 17%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이 세계 1위 업체 이들 업체 유리라는 그런 유리한 입장에서 앞으로 풍력 발전 시장의 성장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성과들도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으로도 보여지고도 있습니다. 일단 그 CS 윈드의 경우는 그동안의 그 M&A라든가 여러 가지 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요인들이 있었는데요. 해외 정설되어 왔었고 M&A를 통해서도 이렇게 그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세계 1위 사업자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육상 풍력 위주의 발전이 지속이 되어 왔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 해상 풍력 쪽이 이제 좀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해상 풍력 쪽을 강화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차트상으로 보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7월 달에 저점을 찍고 1차 상승을 한 이후에 박스권대에서 머무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가파른 상승세가 진행이 되다가 지난해 상반기 1분기죠. 1분기에 고점을 찍고 나서 이후로 조정 국면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죠. 하지만 역시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강력한 지지선이죠. 200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확보를 하면서 하락 추세선의 저항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현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롭게 하락 추세선의 저항을 벗어나서 새로운 추세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 현재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는 국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가운데서 수급 측면에서 보게 되더라도 수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매수세가
유비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그 CS 윈드 외국인들이 한 12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들이 10만 주 매수를 해서 상당히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유비되면서 이제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최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IRA에 대한 또 그 풍력에 대한 우려들 공화당이 이제 압승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급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 양봉이 좀 크게 나오면서 60일선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박스권 구간대가 큰 흐름상으로서는 하락 추세를 저항을 극복하는 그런 구간에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동반 매수가 유비되고 있다는 점, 수급 측면은 나쁘지 않다는 점들은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도 역시나 동사의 경우에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꾸준한 실적 성장들이 지속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단기 저항선을 돌파한 상태에서 내일 정도면 일시적으로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도 판단이 되는데 오늘 상승폭이 컸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내일 정도에는 조정이 나올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대를 보게 되면은 굳이 뭐 쫓아가면서 추격 매수에 나설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 조정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추가적으로 받는 시점을 이용을 해서 저가의 매수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겠는데 일단 매수 가격대는 57,000원대 즉 121선과 200일선 등의 이런 장기 이동 평균선을 포진하고 있는 가격대 57,000원대를 저점으로 해서 62,000원 정도 내일하고 뭐 조정을 이번 주 중에 받게 되면 서서히 분할로 매수를 해서 평균 낙가는 6만 원 전후로 맞춰주시면 큰 부담은 없겠다고 보여집니다. 손절매 가격대는 이 장기이동 편선 그동안 지지선으로 작용해 왔던 60일과 120일과 200일선 등 이런 장기이동 편선 붕괴되는 시점 5만 6,000원대로 아주 타이트하게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가격대가 붕괴되면 추가적으로 조정이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소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풍력 발전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은 우리 시장에서 영원한 테마주로 작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특히나 단기적인 굴곡은 있을지라도 큰 흐름상으로서 상승 추세는 변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56,000원대가 붕괴되면 단기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전저점 수준에서 즉 5만 원에서 45,000원대 사이에서는 강력하게 재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생명선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매수 포인트를 분할로 잡아간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유레카 키워드 바람으로 짚어봤는데 자, 우리 김희건 파트너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해주신 유레카 종목을 좀 빨리 공개를 해주고 싶으셨나 봅니다. 자, 바로 CS 윈드가 오늘의 유레카 종목이었잖아요. 자, 유레카 종목 CS 윈드였고 또 목표가, 매수가 이렇게 다 잡아주셨는데 다른 풍력주들도 함께 있다면 볼만한 종목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해상 풍력 쪽이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상 풍력 쪽에서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면은 삼강 MNT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삼강 MNT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 이 종목은 사실상 급등 이후에 또 급락을 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서 있는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현재는 바닥을 다져나가는 구간이 진행이 되고 있죠. 오늘 상승률은 뭐 그다지 크게 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6%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 종목도 서서히 이제 모습들을 잡아나가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이 종목의 그 중요성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해상 풍력 쪽. 육상 풍력보다는 해상 풍력 쪽이 앞으로 발전도가 높은데 해상 풍력에서의 그 자켓 부분에 강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매출과 이익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줄 것으로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상 이런 종목들도 매수를 해도 큰 무리는 없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급등 이후에 급락 그리고 현재 다시 저점을 잡아나가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큰 부담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을 더 살펴보게 되면은 뭐 CS 윈드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 계열사라고 할 수 있는 CS 베어링이죠. 베어링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도 역시 기자재 풍력 관련 기자재 업체로서는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권리락이 한번 크게 돼서 증자를 해서 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돼서 현재 상단에 좀 있는 물량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발 주자
후발주자인 그 CS 베어링보다는 선발주자인 CS 윈드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들이 좋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CS 베어링이 사실상 주가 상승률은 13% 이상이 나오면서 가장 강하게 올라가긴 했는데 상단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CS 베어링의 경우는 오히려 매물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CS 윈드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졌습니다만은 반대로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히려 매도를 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로 했었죠. 수급 측면에서 한쪽에서는 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또 팔았다는 측면에서 나타나듯이 일단 CS 윈드 쪽에 우선 포커스를 맞추고 차후 후발주자로서 CS 베어링이나 삼강 M&T 같은 그런 종목군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나쁘지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김희권 파트너님께서 공개해 주신 풍력 관련주 유레카 종목은 바로 CS 윈드였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김희권 파트너님께서 공개해 주셨던 유레카 종목에 이어서 노란톡방 함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가 됐습니다. 자, 김희권 파트너님과 오늘 종목 발견의 여정 풍력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많은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유튜브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어가신다고 합니다. 저희 서울경제 유튜브 놀러 오시면 잠시 후에 9시 50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요. 서울경제 유튜브에서 김희권 파트너님과 함께 못다한 이야기를 더 깊게 나눠보셨습니다. 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희권 파트너님 오늘 또 많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